3장 DevOps 이해. 이번 장에서는 DevOps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와 주요 도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 DevOps 개요. 우리는 1일차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하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DevOps,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통과 시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CI/CD.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번째 핵심 요소인 DevOps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DevOps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의 통합과 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프로세스, 도구, 조직 문화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말합니다. DevOps 구현을 통한 개발팀과 운영팀의 협업은 개발 계획부터 코딩, 테스트, 배포, 운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협업 체계는 추가 개선, 개발, 테스트 및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DevOp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필요한 기능 변경 또는 추가 기능을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evOps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의 빈도와 속도를 개선하여 제품을 더 빠르게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인프라 변경의 품질 보장,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전달과 같은 방식을 통해 변경 사항이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모에 따라 인프라와 개발 프로세스 운영 관리가 가능하여 확장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규정 준수 정책, 세분화된 제어 및 구성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와 운영 부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같이 책임지고 업무 절차를 공유함으로 효과적인 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evOps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폭포수 방법론의 개발 공정은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70년대 윌리엄 로이스의 논문에 애자일 방법론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스프린트라는 짧고 점진적인 개발 주기로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말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각 개발 공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서 개발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폭포수 방법론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잦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절차와 방법론이기 때문에 많은 산출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애자일 방법론은 과도한 기획은 피하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 빠른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고객 가치가 높은 기능을 우선순위로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애자일 방법론이 도입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운영 모델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피드백과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리가 더욱 유연해지면서 소프트웨어 배포의 자동화와 확장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는 더 빨라졌고 빌드는 더 소소하고 빈번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영팀의 부하가 걸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촉발했으며 배포, 테스트, 빌드 등 개발과 운영의 전반적인 주기 자동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DevOps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DevOps 프로세스는 계획, 코딩, 빌드, 테스트, 릴리즈, 배포, 운영, 모니터링의 8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단계인 계획은 현업팀과 개발팀이 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협의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코딩은 개발팀이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고 Git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메이븐, 그래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저장소의 코드를 통합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네 번째로 테스트는 셀레늄, JUnit 등의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릴리즈는 배포 도구 등을 이용하여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버에서 운영 서버로 배포하는 단계이고, 배포는 젠킨스 등의 도구로 구현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면 운영팀은 환경 설정을 하거나 필요한 리소스를 통해 프로비저닝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은 운영상 사용자에게 충격을 줄 만한 특정 이슈 등의 식별을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IT 조직과 데브옵스 기반 IT 조직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전통적인 IT 조직은 개발팀, 운영팀이 분리되어 팀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 주체가 정의되지 않아 팀 간 협업이 곤란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데브옵스 기반 IT 조직은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하거나 협업 체계를 마련한 조직입니다. 기존의 개발팀, 운영팀, QA팀 등의 인력 중 역할을 고려하여 한 개의 데브옵스 팀으로 구성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팀에서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은 운영팀에 이관되고 운영팀이 시스템을 배포, 관리 및 운영합니다. 일단 운영팀에 이관된 시스템은 개발팀이 관여하지 않고 운영팀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합니다. 시스템 운영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면 개발팀과 운영팀은 서로 책임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브옵스 팀으로 조직을 구성했더라도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실제 기대하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과 운영의 분리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을 통해 투명한 개발 및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브옵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기관의 규모, 조직 구성원,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는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없고 여러 번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데브옵스 문화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데브옵스를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브옵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A 유형은 개발과 운영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과 운영상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B 유형은 개발과 운영 조직의 협업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모델이며 개발팀과 운영팀 상호 간의 높은 이해에 기반하여 협업이 가능합니다. C 유형은 구글 사례에 적용된 SRE, 즉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팀을 통한 개발과 운영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D 유형은 넷플릭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로 전문가 인력의 공유를 통해 개발 운영 인력을 한 개의 팀으로 구성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각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원칙에 따라 적합한 조직 유형을 참고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의 확장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브세곱스는 데브옵스 프로그램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치 파이프라인의 보안 관점을 추가한 개념입니다. 협업을 중시하는 데브옵스 프레임워크의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개발 처음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내재화된 보안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이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상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개발 최종 단계에 적용된다면 점검 과정에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했을 때 전체 소스 코드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정보보안팀, 개발팀, 운영팀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하고 보안상의 결함과 취약점을 조기에 노출시킴으로써 프로그램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작업 비용을 줄이며 보안 사고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절 데브옵스 사례. 이번 절에서는 데브옵스 도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넷플릭스입니다. 2008년 DVD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넷플릭스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3일 동안 회원들에게 DVD를 배송 불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악의 중단이었는데요. 당시 넷플릭스의 고객 수는 약 840만 명이었고 그중 3분의 1이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에 구현했던 시스템을 AWS에서 재구현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전성, 보안 및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데브옵스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데브옵스 주요 전략은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CDN인 OCA를 이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는 컨테이너화를 구현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매우 빠르게 삭제되고 생성된다면 확장성, 안정성 및 효율적인 롤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고유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넷플릭스는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라는 자유와 책임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네 번째,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MSA로 재설계하여 빠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넷플릭스는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예상치 못한 중단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 능력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도록 설계된 카오스 몽키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카오스 몽키는 모든 넷플릭스 환경에서 연속 스크립트로 실행되어 아키텍처 내에서 프로덕션 인스턴스와 서비스를 무작위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가정한 운영으로 넷플릭스는 운영을 고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는 당신이 만든 것을 운영하라는 데브옵스 문화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들은 개발과 운영을 개선하고 개발팀의 실험과 혁신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개발자가 배포 및 운영을 포함하여 개발 주기가 더 빠르고 원활해졌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시스템 개발팀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데브옵스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대한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소규모의 개발 환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컴포넌트에 많은 조회가 발생하거나 하나의 컴포넌트에 발생한 문제가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던가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배포를 진행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며 아마존은 우선적으로 목적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매우 빠르게 분리의 매력과 이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서비스는 단계를 거쳐 진화하였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의 그림처럼 모놀리틱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대규모의 개발팀이 거대한 단일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을 적용하고 수일 또는 수주간 버전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테스트팀에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완료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팀에 전달해서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상의 병목 현상을 풀고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 SOA,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개념을 도입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단위별로 쪼개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애자일 개발 방식이나 서비스 지향적인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개발과 아키텍처의 병목 현상을 풀고자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배포, 서비스 간의 종속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아마존은 SOA 모델의 한계를 깨닫고 좀 더 세분화된 개념인 MSA를 도입하게 됩니다. MSA를 통해 서비스 개발팀은 보다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서 고객의 의견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의 자체 배포 프로세스를 소유 및 관리하도록 하고 서비스 간의 통신은 모두 API로 표준화하여 백엔드 간의 종속성을 제거했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야말로 가장 해당 서비스를 잘 안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버그가 발생하면 바로 코드 수정을 하는 형식의 운영 권한과 모니터링 권한, 그리고 서비스 빌드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빠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아마존이 데브옵스를 실현한 데에는 2피자 룰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은 효율적인 움직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2개의 피자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조직한다는 규칙을 만듭니다. 이 팀에는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관리하고 코드를 개발 및 운영, 계획하며 보안까지 다 관리하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마치 스타트업 회사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런 팀을 투 피자 팀이라고 불렀는데 이 투 피자 팀 안에는 보안팀, 개발팀, 운영팀, DB팀, 기획팀이 각각 사일로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소규모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브옵스 팀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직접 개발할 뿐만 아니라 팀 내부 또는 다른 팀과도 코드 리뷰를 진행하며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와 같은 테스트 시나리오도 개발 및 진행하고 여러 사일로 조직팀에서 했던 업무를 단일 팀 안에서 진행하여 개발과 운영을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 사례로 구 페이스북으로 불리던 메타 기업의 데브옵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페이스북은 기업 가치 5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1년 뒤 IP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1년간 20개의 새로운 서비스와 개발자 도구를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5억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임라인, 소셜 댓글, 외부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스티커 및 음악 기능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출시 후 페이스북은 사용자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오픈에 따른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포된 기능은 롤백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양의 사용자 트래픽으로 발생된 장애로 인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용자 반응이나 피드백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새롭게 출시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인 사용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페이스북은 고민 끝에 데브옵스 원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고안하게 됩니다. 바로 다크 론칭 기법인데요. 이는 전체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선택된 특정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여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림처럼 전용 배포 파이프라인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소규모 사용자에게 배포합니다. 이때 배포 파이프라인이 새 기능을 선택한 사용자 세트에만 초록색으로 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나머지 파이프라인 수백 개는 모두 꺼집니다. 그리고 새 기능이 배포된 특정 사용자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버그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버그와 피드백은 기능이 안정화될 때까지 동일한 사용자 기반으로 개발, 테스트 및 배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다른 배포 파이프라인을 켜서 기능이 다른 사용자에게 점진적으로 배포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팀은 초기에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버그를 수정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포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 배포에 대해 기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하였습니다.